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대대로 이름을 높인 무관의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갓 태어난 사슴저리가라 할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내처럼 타고난 불같은 기질을 참지 못해 직접 부딪히며 깨어보고 뒤집어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던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게다가 의협심과 정의감은 또 어찌나 투철하던지요. 이러한 여식의 성정에 관찰사를 지내고 있던 옥섬의 아비는 참으로 고심이 깊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집안의 명예에도 왈가닥의 천방지축 여식에 대한 풍문은 그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녀자의 껍질을 쓰고 태어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듯 그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양반집의 규수로 단정한 품행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옥섬은 조신한 여식의 삶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자신의 집이 너무도 답답했지요. 그리하여 참다 못한 그녀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집을 뛰쳐나가 드넓은 모험의 길에 올랐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모험을 떠난 첫날, 기묘한 인연과 운명의 흐름으로 어느 젊은 도둑과 정을 통했던 충청감사의 안방마님을 곤경에서 구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옥섬의 재치와 공을 높이 치하받아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을댄 전적이 있을 정도로 옥섬은 대단한 여장부의 배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따분해서 아니 되겠다. 이 판사판이라 이 말씀이야?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잔소리가 심하던 아버지의 극성을 피해 몰래 집에서 달아나 나룻배를 타고 이웃고을로 넘어와서는 이런저런 곳을 구경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분명 내가 또 없어진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께서 하인들을 풀어 나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실 테니 재빠르게 둘러보다 돌아가야겠다. 아녀자의 몸으로 수행하는 하인 하나 대동하지 않고 함부로 나돌아다닌다며 제 아비에게 크게 혼나기도 하였으나 이 천방지축 옥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엄한 꾸중과 회초리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적당히 반항하는 척만 하다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담벼락 하나를 지나쳐가는데 담벼락 안쪽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어느 젊은 청년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레, 이게 웬 청승맞은 울음소리람? 옥섬이 고개를 들어 담벼락 너머를 살펴보자 마당의 흙바닥에 한 청년이 쓰러져서는 서럽게도 울고 있었지요. 사람이 좌절하여 울고 있으니 측은지심과 함께 오지랖이 발동한 옥섬은 도저히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헴, 저기 이보게나. 거 사내가 어찌 그리도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는가? 옥섬의 목소리를 들은 청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웬 양반댁 여식의 차림으로 담벼락을 쥔 채 서 있는 규수의 모습에 청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눈물과 콧물로 잔뜩 얼룩진 얼굴을 소매춤으로 닦아내며 청년이 대답했지요. 제 셋내는 구덕이라고 합니다요. 그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누구도 저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좌나 본차가 전무하니 저는 이제 내일 관하로 끌려가 당장의 치도곤을 당할 운명입니다요.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억울? 억울한 일이라? 방금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였단 말이던가? 옥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민초를 모른 채 하는 것은 대대로 뼈대 깊은 무관을 지내며 불의와 싸워온 역사를 지녔던
자신의 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여긴 옥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게 자세히, 아주 상세히 소상히 아뢰어 보시게. 내 이야기를 들어본 뒤 참으로 자네가 억울한 사연에 빠져 있다면 내 자네를 도와 그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손써주겠네. 예, 쇳내를 도와주신다굽쇼. 아, 그렇다고 하지를 않는가. 자, 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게나. 옥섬은 마치 아주 달콤한 깨엿을 잔뜩 얻은 어린아이의 표정이 되어 그렇게 자신의 호기심과 호승심을 채워줄 또 하나의 간식거리가 제 발 앞에 굴러들어왔음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난 표정으로 콧김을 뿜고 있는 옥섬을 힐끗 바라본 구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구덕이 이를 당한 날은 때마침 고을에 커다란 장이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백로가 날아 지나다니는 하늘은 유난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고을을 수놓듯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그 온도가 아주 서늘하고 기분이 좋아 한여름의 더위로 지쳐 발길이 뜸했던 장터에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땅 몰려가 있었던 통에 고을이 텅텅 비어 있었지요. 착하디 착해 조금은 모자라기까지 한 청년 구덕은 이날 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벌기 위해 공생원내 안방마님이 시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지요. 구덕은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공생원내 마님이 알려준 고추밭에서 한아름 고추를 따왔습니다. 요것을 잘 펴서 말려놓기만 하면 자그마치 한 양이나 셈을 쳐주신다지 뭐요. 요런 횡재수를 마다하고 장터로 놀러 나갈 수야 없지. 구덕은 오래간만에 넉넉한 품삯을 받는 일감이 생겨 그야말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어디 사람들이 장터로 몰려간 틈을 타 수작을 놓으려는 공생원의 마님의 계략이었음을 구덕이 알 리가 있었을까요? 마당에 멍석을 넓게 펼친 뒤 자신이 따온 고추를 말리기 시작한 구덕. 비록 어느라고 바보 같아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던 구덕이지만 그 허우대가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여 꽤 번듯한 청년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도 자신이 따온 고추를 마당에 널고 난 뒤 빈자루를 들고 또다시 고추밭으로 향하기 위해 동네 어귀를 도는데 담벼락을 지난 길바닥에서 자신에게 일감을 준 공생원내 마님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 괜찮으셔요? 구덕이 황급히 마님에게 다가가자 공생원내 마님이 울상이 되어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으로 구덕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야야, 나중내 그려. 얘 구덕아 때마침 잘 만났구나. 구덕이 마님의 모양새를 자세히 보아하니 걸음을 재촉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이쿠, 이거 참말로 큰일입니다요, 마님. 어찌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구덕이 어쩔 줄을 몰라 진땀을 빼며 엉거주춤 서 있자 마님이 구덕에게 말했지요. 이놈아, 무엇을 그리 멍청하게 서서 보고만 있는단 말이더냐? 여기 내 뒤로 돌아와서 나를 좀 일으켜 세우기라도 해보거라. 마님의 말을 들은 구덕이 불이 나게 마님의 뒤로 돌아가서는 그녀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마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공생원내 마님은 마치 쓰러질 것만 같다는 투로 요상한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내 구덕의 목을 와락 껴안는 것이었어요. 어구구마 마님, 괜찮으셔요? 똑바로 한번 서 보십시오. 여자 경험이 전무했던 구덕은 그야말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냐, 괜찮다. 자, 집까지 나를 좀 부축해다오. 예, 마님. 구덕이 절룩거리는 마님을 힘껏 부축하여 그녀의 집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락, 사락, 마님의 상체가 구덕의 몸에 밀착하여 쓸리자 구덕의 얼굴이 고추장의 빛깔이 되어 화끈거리고 있었지요. 공생원내 마님이 팔을 들어 올려서는 마치 구렁이가 먹잇감을 천천히 휘감듯
구덕의 목을 감싸고는 부드럽게 감는 바람에 마님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부축한 구덕의 손이 하필이면 그녀의 안가 순팍 맨살에 닿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웃자면 좋지요. 구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못해 마치 폭발이라도 할 듯 푸짐하게 익어버려서는 행여나 고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지요.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연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고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에 몰려가 있었기에 두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지나가던 들개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여인의 분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질어질하던 구덕이 공생원네 집으로 당도하여 마님을 마루 위에 얌전히 앉혔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저는 시키신 일이나 마저 하러 가보겠습니다요. 말을 더듬으며 돌아가려는 구덕에게 마님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쭈, 이 한심한 놈을 좀 보게. 내 놈이 지금 나를 이리 내팽겨치고 그냥 돌아가려는 게냐? 그녀는 구덕의 옷소매를 부여잡고는 마치 바로 내일 모레 죽어 나자빠지기라도 할 것 같은 얼굴을 지어 보였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이대로는 내 발목이 쑤셔와서는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어차피 오늘은 대장날이라 의원들도 장터에 몰려갔을 게고 이대로 나를 혼자 두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냐. 아이고, 감히 제가 어찌 그런 천부당만부당한 괘씸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요. 저의 쇳내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구만요. 그저 마님 쉬시는 공간에 제가 발을 들이는 것이 모양새가 영 껄쩍지근해서. 그렇다면 나를 방 안까지 모시도록 하거라. 마님은 까칠한 어조로 구덕을 나무라며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구덕이 하는 수 없이 마님을 부축하여 그녀를 일으켰고 마님의 보드라운 살결이 자신의 몸에 밀착되는 것을 느끼며 구덕은 또 한 번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생원네 마님은 돌아서려는 구덕을 또다시 불러세웠지요. 통증이 올라오고 있으니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하고는 구덕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오른다리를 냅다 올려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구덕은 그야말로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생전 이렇듯 펄떡거리는 여인의 살결을 만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모든 것이 처음이기만 했던 구덕은 그야말로 콧김이 가빠지고 염통이 바깥으로 탈출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의 발목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구덕의 하초가 그만 뻐근해지고 말았지요. 꼴사납게도 염치 없는 구덕의 분신이 마치 커다란 천막이라도 펼친 듯 고을의 입구에 세워둔 천하대장군 마냥 듬직하게 제 위용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오라? 이놈 좀 보게나? 공생원네 마님은 마치 그것을 노리기라도 했다는 듯 자신의 왼발을 들어 올리더니 구덕의 고관에 얹어 발가락으로 천하대장군을 슬며시 건드리기 시작했지요. 마님. 에라이! 이제는 도저히 아니 되겠구나. 구덕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는 찰나 공생원네 마님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구덕의 목을 휘감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단골 같은 육덕이 흐드러진 마님이 구덕의 위에 들러붙어 자신의 욕구를 절실히 드러내자 방 안은 철퍼덕 방아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덕은 동공이 풀리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듯 이것이 정령 꿈인가 생시인가를 골백번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비와 구름이 몰려오는 천둥번개의 거사가 속사포처럼 끝이 났고 모든 것이 처음이던 구덕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일이 끝나고 말았지요. 이 일을 웃자면 좋단 말이오. 마님. 저는 이제 그만 나가보겠습니다요. 구덕이 엉거주춤 자신의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도망치려는데 공생원네 마님은 이놈의 구덕을 놔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또다시 구덕에 소매춤을 붙들고는 방바닥으로 쓰러뜨렸지요.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이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구들이 무너지고 기와 지붕이 몽땅 내려앉을 듯이 또 한 번 비와 구름이 몰려오는 폭풍우가 찾아들었고 공생원의 마님은 곧불을 앓듯 끙끙 거친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잔뜩 쏟아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하루로 마무리되면 좋았을 것을 일은 그리 간단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구덕이 옷을 주워 입으며 채 제대로 축혀 올리지도 못한 바지춤을 자신의 손으로 거머쥔 채 주랭랑을 치듯 방문을 열고 황급히 나가버렸지요. 공생원의 마님은 몽땅 탈의를 한 상태로 자신의 얼굴만 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고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빼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기가 차는구나. 마당을 벗어나는 구덕을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으려니 이보시게 공생원댁 새댁집에 있는가? 내 장터에서 깨엇을 조금 얻어왔는데. 라는 소리와 함께 이웃집에서 자주 왕래하던 노파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말고 자신의 곁을 지나치며 달아나는 구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노파가 놀라 구덕을 돌아보는 사이 그는 후다닥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공생원네 마님은 그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저 입 가볍기로 소문난 노파에게 이 꼴을 들켰으니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것은 식은죽 먹기요. 게다가 자신의 남편인 공생원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얌전히 소박을 맞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찰나의 순간 꾀를 내어 잔머리를 굴렸고 대문 근처에 멀뚱히 서서 자신과 도망친 구덕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 노파부터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윽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신용을 하며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텅텅 내려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저런 잡아 죽인 놈이 저놈 잡아라.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 어찌 이런 병고가 있나 그래. 아이고 저런 저 불안당 같은 머저리 머슴놈이 느닷없이 내 방에 들어와 나를 겁간하다니. 그리하여 공생원네 마님은 구덕을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웃집의 노파가 찾아와 구덕에게 그 사실을 알린 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당한 일련의 일이 되겠습죠. 이제 저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구먼요. 구덕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옥섬은 개슴츠레 눈을 뜨고는 구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장터가 열리는 통에 모든 고을 사람들이 빠져나간 틈을 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두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점을 노리고 일을 벌인 듯한 느낌이 드는구만 그래. 헌데 이 이야기를 말이야. 자네가 지어낸 것은 아니던가? 정녕 그대가 그 마님을 겁간한 것이 아님을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말이야. 그러자 구덕이 다시금 그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요. 제가 비록 없이 지내긴 하였지만 거짓말만큼은 깊이 잃고 한 적이 없구만요. 방금까지 고한 이야기는 모조리 사실입니다요. 옥섬은 자신의 턱을 부여잡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원의 아내로 들어선 마님이 그것도 혼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의 신분으로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옥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으나 구덕이 워낙 억울함이 가득 실린 얼굴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허투루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 싶었지요. 그렇다면 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자네가 이 고을 사또 앞에 서는 날짜가 내일이라 하였으니 내 그날 관가에 함께 당도하여 그 마님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겠네. 어떠한가? 괜찮겠는가? 구덕은 실망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셋내의 말을 믿지 못하시는 것이구먼요. 허나 괜찮습니다요. 제초에 저를 믿어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질 않았습죠.
알겠습니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희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눈에 밟히신다 싶으시면 그때에는 부디 저를 도와주십사 이렇게 간청드리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네. 그리하여 옥섬은 일단 구덕의 집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해 보기 위해 장터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육감으로 보건대 필시 거짓을 고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마는 장터로 나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옥섬은 눈물을 쏟으며 제 결백을 주장하던 구덕의 눈빛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까짓 거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뭐. 옥섬은 왁자지껄한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오들. 나는 이런저런 풍문을 수집하며 다니는 나그네 올시다. 이 고을 구덕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자에게 내 보답으로 엽전 한 양씩을 드리겠소이다. 무엇이라도 줬소. 구덕이 이 고을에서 지내며 얻은 평판, 그의 발자취, 그의 내력, 그의 성품, 무엇이라도 좋으니 내게 이야기를 해줄 자, 어디 없소이까? 멀끔한 양반댁 여식의 차림으로 장터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서서는 마치 장사치들이나 할 법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니 장터에 나선 사람들이 신기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옥섬은 한층 더 흥을 돋구며 소리쳤습니다. 자, 누구든 좋소이다. 내게 구덕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보상, 엽전 한 양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또 이러한 기회가 어디에 있겠소. 민초들에게 엽전 한 양이 어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돈이었던가요? 몇 푼이 아쉬운 마당에 그저 자신의 이웃으로 지내고 있던 청년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해주는 조건으로 한 양이나 내어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장사였습니다. 이윽고 한 안악이 다가와 옥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쇳내가 몇 마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요? 그래, 물론이라네. 내게 해줄 말이 무엇인가? 그 구덕이라면 혹시 약간 어눌하고 숫기 없는 오, 그래. 맞아. 맞다네. 그 집 마당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 아마? 아, 그러하다면 맞습니다요. 구덕이 그 치가 조금 어눌하고 모자라 보이기는 허나 본디 그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는 아주 진국인 청년입니다요. 얼마 전에 저희 집이 곤경이 처했을 때도 자기 끼니 때우기도 힘든 사정이었을 텐데 구덕이 그 치가 나서서 도와주었습죠. 그렇다면 자네의 말은 평소에도 어진 성품에 성실한 자라 이 말이지?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좋아. 알겠네. 말해줘 고맙다네. 자, 여기 약속한 한 양일세. 안악은 옥섬에게 한 양을 받아들고는 신이 나서 돌아갔고 긴가민가하며 우물쭈물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앞다투어 옥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덕이 그자는 항상 남을 도와주는 자였지요? 얼마 전 저 역시도 구덕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요. 지난 여름 홍수가 났을 때 구덕이 덕분에 무사히 냇가를 건널 수가 있었습죠. 구덕이 덕분으로 이번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지 않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요. 구덕 오라버니가 항상 저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 그 덕으로 살아남았답니다. 그렇게 옥섬은 하루 종일 장터의 한자리를 차지하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벌였고 모여든 사람에게 한 양을 대가로 구덕에 대한 풍문을 잔뜩 수집하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 지경에 이르러서는 옥섬이 제 집을 나서며 가지고 나온 노자를 대부분 사용한 뒤였답니다. 그 덕에 구덕에 대한 풍문과 평판은 넘칠 정도로 수집할 수 있었지요. 이 정도로 풍문을 잔뜩 수집해보았으니 틀림이 없겠군. 아무래도 이렇게나 일관된 평판이라면 구덕이 그 치가 참말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어찌 구덕이라는 그 사내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리도 한결같은 말만 나온단 말이던가. 양인의 탈을 쓰고 그것도 아녀자의 몸으로 먼저 사내를 끌어들여서는 정절을 농락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참으로 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로다. 내 반드시 내일 관가에 참여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눈여겨보아야 하겠구만. 가슴 속 불타오르는 정의감에 도취된 천방지축 옥섬은 그렇게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엽전이 들어있는 전대를 품 안으로 갈무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번에 나선 모험길 역시 소소한 수확을 얻어갈 수 있는 소동이 벌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낼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윽고 대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주막을 나선 옥섬이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관하로 향했지요. 그렇게 앞마당으로 들어서니 마침 구덕과 공생원내 마님이 동원 안의 모습을 드러낸 터였습니다. 옥섬이 넌지시 구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로 그 모습이 딱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구덕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여 당장이라도 구토를 할 판이었으니까요. 어찌나 걱정을 했던 것인지 간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쾌행하여 눈두덩이 푹 꺼져 있는 것이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공생원내 마님은 자신의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는 한치의 망설임과 더듬거림도 없이 사또에게 그때의 상황을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데? 그때의 상황을 읍소하는 저 마님의 어조가? 어쨌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옥섬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을 욕보인 구덕의 두 눈을 빤히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마치 몇 번이나 암기해둔 느낌으로 서책을 읽듯 부자연스럽게 읊는 것 또한 어쩐지 수상쩍었지요. 공생원내 마님이 외치는 진술을 들은 구덕이 자신의 양손을 허공에 저어대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정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히 겁도 없이 생원의 안사람을 겁간한 이놈은 중령으로 다스려 반상의 법도를 바로 세워야 마땅하겠도다. 사또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치자 구덕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옥섬이 나서 소리쳤지요. 사또 나으리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소상히 읊어보라 하심이 어떠시런지요. 자네는 누구인가? 사또가 고개를 들어 옥섬에게 질문하였고 옥섬은 슬그머니 다가가 이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옥섬의 정체를 들은 이방인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사또에게 고하였고 품계가 높은 무관 집안의 여식임을 알아차린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옥섬의 말대로 읊었지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보렸다. 그러자 공생원내 마님이 기분이 상했다는 듯 눈썹을 꿈틀거리며 다시금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으리. 그러니까 말이지요. 쇳내가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걸음을 재촉하다가 말입니다. 발목을 접질러 삐는 바람에 길바닥에 냅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저놈이 나타나서는 저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마워 인사치레를 하려 했더니 아니 글쎄 웬걸요. 냅다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저를 덮쳐서는 겁간을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만하라. 살려달라 애달프게 소리쳤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요. 그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읊어보라. 네, 나으리. 저놈이 한 손으로는 저의 두 손을 꽉 틀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참으로 망측하게도 제가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저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지요. 정말이지 그때는 숨이 턱턱 막혀서는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지 뭐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한 손으로는 정승처럼 솟아오른 자신의 하초를 부여잡더니 잠자코 듣고 있던 옥섬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거기 잠깐 멈추시오! 난데없는 옥섬의 외침에 좌중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옥섬이 씩 웃으며 공생원내 마님에게 외쳤습니다. 한 손으로는 당신의 손을 틀어쥐고 또 한 손으로는 당신의 입을 틀어막고 다시 또 한 손으로는 자신의 하초를 부여잡았다? 그러하면 이 구덕이라는 자는 손이 3개가 달린 자라 이 말입니까? 과연 하초를 붙든 그 마지막 손이 진정 이 구덕이라는 자의 것이 맞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생원내 마님이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또도 소리쳤지요. 이런 고얀! 저 청년이 정녕 손이 3개 달린 자란 말이더냐? 필시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다가 내년 스스로 뒤죽박죽이 되어 거짓 증언을 내뱉고만 것이리라. 여봐라, 새빨간 거짓말을 뱉는 전현을 붙들어 새 치혈을 뽑아버리렸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제야 사태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차린 공생원네 마님은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외쳤지요.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요. 셋내가 그만 저치 듬직한 사내다움에 눈이 멀어 못난 짓을 하고는 그것이 들킬까 겁이 나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니 마지막에 그 손은 이자의 손이 아니라 바로 저희 손이었습지요. 새파랗게 질린 그녀가 두 손을 싹싹 빌며 외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섬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구덕의 눈을 바라보았고 구덕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라도 한 듯 홀쭉해져 있던 얼굴에 그제야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당장 저 못된 계집에게 장 20대를 주어 다시는 저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가지지 못하게 만듦과 동시에 아녀자의 정절을 우습게 여기는 버릇을 싹 고쳐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려던 구덕의 눈총을 받으며 서슬퍼런 관졸들이 선사하는 곤장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옥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된 구덕은 옥섬에게 연신절을 하며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비록 시일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약조한 대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었으니 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내 자네에 대한 풍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작거리에 나서보았더니 아니 글쎄 자네에 대한 칭찬이 새기지 않았겠나? 더군다나 하나같이 자네의 그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더구만. 그래서 말인데 내 자네에게 하나 제안을 해보려 한다네. 자,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손이 모자라던 차였는데 이참에 나를 따라 우리 집에서 정식으로 품삯을 받으며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집에서 일한 머슴치고 정당하게 일한 품삯을 받지 못한 자는 없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쇤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신 은혜, 이것을 어찌 잊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요? 품삯 따위는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일하겠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일을 하였는데 어찌 세경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는 누구와는 달리 낮이건 밤이건 일을 시켜놓고서는 그것을 3번째 손해짓으로 치부하고 입을 닦는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네. 그렇게 옥섬은 구덕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튿날 구덕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비에게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세차게 잔소리를 받긴 하였으나 이내 행랑아범에게 구덕을 소개시켜주며 그를 머슴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구덕은 옥섬에게 은혜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열심히 일하며 여느 하인들의 몇 배나 되는 일감을 처리하여 옥섬 내 곳간이 풍족하게 들어차는 것에 대단한 일조를 하게 되었지요. 다음에 옥섬은 구덕에게 넉넉한 세경을 전해주었고 더불어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과 혼담도 주선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구덕은 그 이후로도 두고두고 옥섬을 보필하며 옥섬이 집안을 도망쳐 나와 또다시 모험길에 오를 때에도 그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로 옥섬 아비의 눈을 속이도록 도와주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조선에 매우 조그마한 어촌 군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번화한 고을과 연결되는 제대로 된 길조차 갖춰지지 않은 아주 오지에 붙은 마을이었지요. 마을에 총인원이 몇 가구 되지도 않던 그 작고 조용한 마을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순박한 청년 흥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허름한 초가집이 흥국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지요. 소금기가 가득한 척박한 땅에서
변변치 않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드넓은 바다에 나가 낚시와 해루질을 하며 일용할 먹거리를 채취해 근근히 하루를 연명하곤 했습니다. 흥국은 가난하였기에 하루의 대부분을 이렇듯 먹을 것을 구하는 일로 보내었고, 이러한 일상을 제외하면 흥국에게 주어진 유일한 여가라고는 단지 석양이 드리워진 드넓은 바다를 향해 앉아 그것을 구경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치열하고 정신없게 보낸 하루였지만 그 반면에 이토록이나 외롭고 허전하기 짝이 없는 하루일 수가 없구나. 흥국은 멍하니 백사장에 앉아 석양이 붉게 물드는 중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웃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흥국은 하루에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눠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고단한 삶과 가난은 그럭저럭 버틸만 하였지만 이처럼 드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날마다 겪어도 도무지 잦아들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저 이 드넓은 조선 천지에 나 혼자만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온기라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구나. 흥국은 깨진 조개 조각들을 손으로 들어 검붉게 물들고 있는 바다에 집어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텃밭에 돌을 고르는 일이 일찍 끝나 잠시 짬이 생겼지요. 오늘은 모처럼이니 오래간만에 큼지막한 그림으로 흥을 내보아야겠구나. 흥국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흘바닥에 끄적끄적 익숙한 솜씨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아까부터 묘하게 흥국의 귀를 간지럽히는 수수께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도에 흩어지는 백색 소음쯤으로 여겼고 그 뒤로는 기분 탓이려니 하고 애써 넘겼으나 이내 그것이 또렷한 사람, 그것도 여인의 음성임을 알아차린 흥국이 외쳤습니다. 뭐야? 이제껏 내 귓가에서 속삭이던 소리가 정령 환청이 아닌 것인가? 얼씨구, 이제야 인지하셨군요? 지난 동짓날 처음 도련님께 말을 건넨 이후로 참으로 오래도 걸리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차려 주셨으니 참으로 다행이로군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 거야? 나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인가? 설마 환청이 아니라면 귀신이냐? 사람이라면 썩 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거라. 환청이 아니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었거늘 참으로 도련님은 아둔하신 것인지 아니면 귀가 좋지 않으신 것인지 내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진짜. 까랑까랑 울리는 듯한 퉁명스러운 여인음. 이 드넓은 장소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는 달랑 자신뿐인데 자신의 귓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이 귀신이 곡할 여인의 음성에 흥국은 온몸에 소름이 바짝 돋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외로움에 지쳐 미치기라도 해버린 것이로구나.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황하는 흥국의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다시금 그의 귓가를 강타했답니다. 어휴, 참으로 답답도 하시지. 대관절 어디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도련님, 거기가 아니라 이쪽 바위 밑입니다요. 목소리의 성화를 따라 흥국이 고개를 숙여 소리의 근원지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한 큼지막한 바위 아래의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생물을 발견하였지요. 아니, 세상에나? 너무 놀란 흥국은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조그맣고 하얀 토끼였으니까요. 정말로 나에게 말을 건 게 너니?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보아도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겠느냐? 본다고 알 수가 있을성 싶으냐? 조선 천지에 사람 말을 뱉는 토끼가 있다는 소리는 내 들은 적이 없구나. 하기사,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로군요. 사람의 말을 하는 토끼라니, 이 인간인 내 입장에서는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로구나. 환청도 꿈도 도련님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도련님께 저희 존재를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몹시도 조심성 없이 접근하게 되었던 점, 그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토끼는 능숙하게 허리를 숙여 흥곡에게 사과를 전했고, 이 기이하고도 요상한 일련의 상황에 흥곡의 머리는 매우 복잡했지요. 이윽고 토끼는 자신의 털을 앞발로 쓰다듬어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하더니 헛기침을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어찌되었든 이렇게 도련님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급작스럽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저를 도련님을 돕기 위하여 나타난 토끼쯤으로 여기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련님을 돕고 도련님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또한 저를 도와주시는 일도 되니 이것은 일석이조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이렇게밖엔 설명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셔요. 천연덕스럽게 앞니를 드러내고 떠들어대는 토끼의 연설에 흥곡은 제보를 꼬집으며 꿈인지 생시인지를 구분하려던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을 현실로 믿기로 작심한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이나 토끼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느라 토끼가 숨을 고르며 잠시 입을 닫았을 때는 이미 날이 상당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토끼가 설명해준 이야기대로라면 자신은 본래 하늘의 사람이고 본분을 잊고 너무나 건방지며 아나무인이었기에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토끼의 모습이 되어버렸으며 누군가를 도와서 은덕을 쌓아야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필 자신이 떨어진 곳이 이곳 사람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외진 바닷가 마을인지라 크게 낙심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눈에 들어온 흥곡을 발견하고 오랜 기간 열심히 말을 걸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노력해온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였다. 은덕을 쌓아 너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확합니다, 도련님. 정말 기쁘네요. 저의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모두 들어주셨군요. 한때는 아둔하기 그지없는 도련님의 낯짝을 보며 내 미래도 이제 몽땅 틀렸구나. 정녕 이제 어찌 되려나 하였는데 말이지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토끼 내 말버릇을 보아하니 누군가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았다는 대목만큼은 참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흥곡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하자 토끼가 바위 위에서 폴짝 뛰어내려 흥곡에게 다가섰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셔요. 토끼는 재빠른 동작으로 저만치 뛰어갔고 흥곡은 토끼를 놓칠세라 불이 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토끼를 따라 당도한 곳은 신기하게도 흥곡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도련님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적 쭉 도련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던 곳인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 어머님의 등에 엎여 있을 때 이곳의 풍경들을 눈에 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구나.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시 은덕을 쌓으시며 극진히 치성을 드린 것이 하늘까지 전달되어 그것이 돌고 돌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요. 토끼가 쌓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돌탑 하나를 앞발로 가리키며 말했고 흥곡은 잠시 어머니에 대한 추억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지요. 자세히 보니 돌탑의 앞에는 그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낡고 커다란 나무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나무 괴짝을 열고 그 안에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크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도련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 명심하실 것은 이 괴짝은 달에 단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소원은 신중하게 비셔야만 합니다. 토끼의 말에 흥곡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토끼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하는 토끼가 이르는 것이니 분명 신기한 일이 일어날 테지? 흥곡은 힘을 주어 나무 괴짝의 뚜껑을 들어 올렸고 텅 비어있는 괴짝의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는 외쳤습니다. 돌밭의 잡석들을 고를 수 있을 만큼
힘 좋은 큼지막한 황소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괴짝이 심하게 요동치며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벼락이 떨어지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정말로 흥국의 눈앞에 큼지막한 황소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맙소사. 흥국은 참으로 믿을 수 없이 벌어진 일에 다시 한번 제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황소였지요. 어때요?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저의 능력. 아니, 사실 제 능력이 아니라 상제님의 능력이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는 도움입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어 이것이 도련님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말을 마친 토끼는 깜찍하게 앞발을 흔들며 흥국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내 제가 뛰어온 곳으로 쪼르르 달려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토끼야, 잠깐만. 흥국은 토끼에게 제 감사의 인사도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토끼를 불러보았으나 마치 거짓말처럼 토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흥국은 한참을 멍하니 서서 토끼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 듬직한 황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부터 흥국은 황소와 대동하여 자신의 황폐한 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외롭고 적적하던 차에 흥국에게 나타난 이 황소는 소중한 일꾼이자 동료, 그리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가 되어주었지요. 흥국은 이 황소와 함께 일몰과 일출의 눈부신 광경을 나누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지내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흥국의 고을을 관리하던 관부에서 조세 징수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악명 높던 징수원으로서 특히 자유재량으로 맡겨둔 현물세인 공무를 제 마음대로 수탈해 고열을 짜내기로 유명한 자였지요. 징수원은 을씨년스러운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몇 없는 사람들에게 각종 구실을 가져다 붙이며 세금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흥국의 차례가 되었어요. 징수원은 흥국의 돌밭에서 돌을 고르고 있던 황소를 발견하고는 그 우람하고 듬직한 덩치와 너끈한 힘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징수원은 욕심이 생겨 황소를 빼앗을 작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조세장부를 보아하니 내 놈이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세금을 형편없이 적게 낸 것이 확인되는구나. 이 소는 그간 미룬 세금 대신 관부로 가져가야 하겠으니 어서 내어놓거라. 징수원의 엄포를 들은 흥국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날이 세금이라니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두고 이리 억지를 쓰시면 아니 됩니다요. 이 소는 저희 하나뿐인 가족이자 전재산입니다. 이렇게 가져갈 순 없습니다요. 감히 임금께 바칠 공물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거역하지 말고 순순히 내놓거라. 징수원은 흥국을 죽일 듯 협박하며 억지로 황소를 빼앗았습니다. 횡재를 했다며 황소를 끌고 가는 징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흥국은 울먹이며 거세게 말렸지만 악명 높던 징수원의 생떼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정을 주던 친구였던 황소를 눈앞에서 잃은 슬픔에 흥국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던 흥국은 수소문 끝에 물어물어 징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집신짝이 해지도록 걸어 도착한 흥국은 징수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희 소를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흥국을 내려다보던 징수원이 비열한 웃음을 던지고는 이윽고 제 집에서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흥국의 얼굴에 보따리를 냅다 덩지면서 말했지요. 옛다! 그놈의 소! 끌고 오자마자 여물도 입에 대지 않고 일을 시켜도 도통하질 않으니 완전 골칫덩어리였지 무엇냐! 그리도 그 소를 원한다면 남은 것이라도 가져가거라! 흥국이 보따리를 열어보자 안에는 황소의 뼈 일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징수원이 그만 황소를 잡아먹어버린 것이었지요.
정을 나눈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에 흥곡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징수원의 집에서 하인들에 내쫓겨난 흥곡은 그렇게 황소의 뼈를 소중히 품에 안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흥곡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텃밭 앞볕이 잘 드는 곳에 황소의 뼈를 묻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해. 내 너를 지켜주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다. 부디 다음 생에는 행복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라. 흥곡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소매춤으로 훔치며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까무룩 황소의 무덤 옆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난 흥곡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밤 황소의 뼈를 묻어준 무덤에서 고작 하룻밤 사이에 흥곡의 키만큼이나 훤칠하게 자라있는 나무의 줄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흥곡은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간밤 제가 간절히 바랬던 대로 이 나무의 줄기는 황소가 환생하여 태어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토끼를 만난 이후로 신통한 일이 끊이질 않았으니 이 역시 현실일 테지. 황소일 때 내 너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이제라도 반드시 너를 잘 돌봐주마. 흥곡은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황소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대해주었던 것처럼 이 나무를 극진히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흥곡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은 나무는 어느새 그 길이가 하늘까지 닿을 듯 드높게 자랐습니다. 흥곡은 튼튼하게 자라서 굵은 줄기를 끝없이 뻗어내린 나무를 보고 너무나 흡족해하였지요. 마치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황소의 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무에 물과 거름을 주기 위해 나선 흥곡의 눈에 저 멀리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어랍쇼. 저것이 무엇이지? 홍곡이 이마에 손을 올리고 눈을 찌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자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것은 말로만 듣던 날개옷을 펄럭이며 하늘로 향하고 있는 선녀의 형상이었지요. 세상에? 먼 발치에서 흐릿하게 본 형상이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홍곡의 심장은 심하게 요동치며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녀는 줄기의 끝을 따라 하늘 위 구름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선녀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나무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천지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며 홍곡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있던 거대한 나무는 어느새 작고 가녀린 나뭇가지의 형상이 되어 황소의 뼈를 묻은 무덤에 가냘프게 꽂혀 있었지요. 마치 나무가 하늘에 길을 연결해 주어 선녀를 하늘로 인도하고 그것이 끝나자 제 임무를 끝마쳤다는 듯 줄어든 모양새 같았습니다. 토끼를 만난 이래로 너무나도 기이한 일의 연속이라 잠시도 정신을 차릴 틈이 없구나.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제 이마를 닦아내며 흥곡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낮에 보았던 선녀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흥곡은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태였지. 내게도 그런 배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던 흥곡은 새벽녘이 가까워진 시간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흥곡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친구처럼 지내던 황소가 새하얀 털을 뒤집어 쓴 채 나타나 흥곡의 앞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반가움에 달려나간 흥곡이 황소를 와락 껴안자 황소가 흥곡에게 머리를 부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덕에 나는 세상의 빛을 만끽하며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내었단다. 정말 고마워. 그러니 이제 더는 슬퍼하지 말렴. 이 말을 꼭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아참, 그리고 있잖아. 너에겐 나를 얻었던 괴짝이 아직 남아있으니
네가 본 선녀가 정 그랬거든. 그 괴짝을 이용해보렴. 황소의 그 말을 끝으로 흥국은 빨려나가듯 잠에서 깨어났지요. 꿈속에 황소가 해준 말을 곱씹던 흥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황소를 세상에 데려왔으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자신이 과연 괴짝의 신비한 힘을 다시 이용할 자격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흥국은 그간 괴짝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잠시 후 마른 침을 꼴깍 삼킨 흥국은 제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선녀의 형상을 생각하다 이내 결심한 듯 옷을 주워 입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돌탑 앞에 괴짝으로 당도한 흥국은 기다릴 새도 없이 곧바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선녀를 내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어. 흥국의 외침을 들은 괴짝은 이번에도 심하게 요동치며 뿌연 연기를 뱉어냈고 이내 천둥이 내리치는 묵직한 소음과 함께 흥국의 눈앞에는 어제의 그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흥국을 발견한 선녀가 웃으며 입을 열었지요. 오래간만입니다. 도련님,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예, 다시 만나다니요. 저는 선녀님을 처음 뵙는. 흥국이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이자 그 표정을 본 선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둔하신 낯짝이십니다. 하지만 그 어진 마음이 싫지는 않군요. 정녕 제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겠나요? 골똘히 생각에 잠긴 흥국은 그제서야 선녀의 목소리를 퍼뜩 기억해냈답니다. 토끼. 설마 당신은 그때의 그 흰 토끼? 네, 맞습니다. 그 토끼가 바로 저랍니다. 도련님, 토끼이던 시절보다는 지금이 훨씬 아름답죠? 아니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전에 도련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련님을 돕는 일은 결국 저를 돕는 일이라고요. 도련님을 도와 은덕을 쌓은 저는 다시 하늘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도련님께서 뿌리 내리게 도운 나무가 마침 제게 하늘길을 열어주어 저는 무사히 제 본 모습을 찾아 하늘에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도련님의 덕택이었어요. 이럴 수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머?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황소를 잃은 이후 괴짝을 이용하여 더욱 큰 사리사욕과 욕심을 채울 수 있었는데도 도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친구처럼 지냈던 황소의 넋을 위로하며 보살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어질고도 사려 깊은 마음에 옥황상제께서도 감격하시어 이번에 외치신 도련님의 소원은 저더러 직접 이루어주라 명하셨답니다. 직접이라면 설마. 예, 맞사옵니다. 제가 바로 도련님의 아내가 될 선녀이지요. 기뻐하셔도 좋아요, 도련님. 하늘궁에서도 저 정도로 미색이 빼어난 선녀는 그리 흔치 않사옵니다. 도련님 아주 횡재하신 거예요. 선녀는 흥국의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마치 뽐내는 듯 날개옷을 펄럭여 보였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선녀와 예쁜 아내를 동시에 맞이하게 된 흥국은 만개한 웃음을 보이며 뛸 듯이 기뻐하고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흥국은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들 틈이 없었지요. 그는 선녀와 함께 달콤한 신혼생활을 가득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선녀 역시 흥국을 지아비로 맞아 지상에서 생활하며 그의 아내로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에 큰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낮에는 연일깨를 볶으며 함께 일하고 밤에는 진득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죽고 못 사는 시간이 연일 흘렀습니다. 그러나 흥국에게 주어진 행복은 이번에도 그 기간이 길지 못했지요. 옆고을에서의 수탈을 끝내고 흥국의 고을을 지나던 지난번의 조세징 소원이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던 흥국과
선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빼어난 절색을 뽐내고 있던 선녀의 외모를 본 징수원은 황소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욕심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선녀의 팔을 잡아채며 외쳤지요. 아니, 이런 천하의 미색을 보았는가? 이리도 외딴 곳에서 기거하고 있을 여인이 아니로구나. 헉, 나으리. 아니, 제 아내에게 어찌 그러십니까?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나으리. 어허, 내 이놈. 지난번 황소 때도 그랬지만 내 놈은 필시 뒤가구린 짓을 벌이는 놈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너같이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놈이 그토록 우량한 황소에 무슨 수로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까지 아내로 얻었다는 말이더냐? 생각 같아서는 당장 경을 치고 내 놈을 관부로 끌고 갈 일이지만 내 특별히 이 계집만 데려가는 것으로 봐주도록 하겠느니라. 흥곡에게 잔뜩 으름장을 놓은 징수원은 주상전하께 진상을 올리겠다는 핑계를 대며 선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선녀를 끌고 가 자신의 첩으로 들일 심산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손 놓으셔요. 내 인연,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저항한다면 내년에 서방을 죽이고서라도 데려갈 것이니 얌전히 응하거라. 아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랍니까? 어찌하여 인간들이란 이다지도 제멋대로인 말을 뱉어내는 것인지요? 징수원과 선녀 사이에서 잔뜩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흥곡을 서방으로 맞이하며 지상으로 내려와 신통력을 잃은 선녀는 그저 가녀린 인간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건장한 징수원의 힘에 눌려 그에게 끌려가는 선녀를 보며 흥곡은 지난날 황소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죄책감을 채 잊기도 전에 이번엔 아내마저 잃는다면 더는 견딜 자신이 없었지요. 제 아내를 데려가려거든 저를 죽이고 데려가십시오. 흥곡은 징수원의 멱살을 잡아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고 그 순간 징수원의 수아가 들고 있던 육모방망이로 흥곡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몽둥이 세례를 견디지 못한 흥곡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고 흥곡의 이름을 애타게 외치는 선녀를 데리고 징수원은 그대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의식이 돌아온 흥곡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황소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자신을 믿고 천상의 삶조차 내려놓고 인간이 된 아내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흥곡은 무능한 자신을 자책하며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었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던 흥곡은 이내 야차와 같은 얼굴이 되어 일어섰습니다. 그래. 좋아.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흥곡은 그 길로 미친 사람처럼 내달려 돌담 앞에 괴짝으로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괴짝 앞에 앉아 자신의 분노를 저축하듯 마음에 담고 또 담았지요. 그 분노가 더 이상 자신의 몸, 그 어디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풀어 오르자 흥곡은 괴짝의 문을 열고 그 속에다 외쳤습니다. 내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찢어발길 발톱과 송곳니를 가진 집채만한 호랑이를 내어주시오. 흥곡의 절규에 대답이라도 하듯 괴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란하게 요동치며 뿌연 연기를 뱉어내었고 이내 흥곡의 앞에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뱉어내고는 쩍 갈라져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커다란 호랑이는 시퍼런 안광을 뿜으며 흥곡에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흥곡은 혼이 나간 얼굴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호랑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아내를 데려간 놈에게 가자. 그 놈은 내 마음대로 찢어놓아도 좋단다. 그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두툼한 앞발을 굴러 뜀박질을 시작했고 그 뜀박질이 어찌나 빠르던지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징수원의 집까지 당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쉽게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당도한 호랑이를 발견한 하인들의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이윽고 바깥의 소란을 듣고 나와본 징수원은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그만 오줌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흥국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징수원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곳간으로 보이는 한 창고 건물을 가리켰고 흥국이 다가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흥국의 아내인 선녀가 새끼줄에 꽁꽁 묶인 채 갇혀 있었지요. 여보. 제 아내의 몰골을 본 흥국은 서둘러 그녀를 부축하여 밖으로 꺼내었고 더더욱 분노에 물들어 눈물을 흘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흥국이 산도깨비 같은 표정이 되어 징수원을 돌아보자 그는 새파랗게 질려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집채만한 호랑이의 송곳니에서 뚝뚝 흐르는 침을 본 징수원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들고 싹싹 빌었지만 그야말로 분노에 사로잡힌 흥국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찢어놓거라. 흥덕이 낮고 간결한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명하였고 그 순간 시퍼런 안광을 빛내며 앞으로 뛰쳐나간 거대하고 육중한 호랑이의 칼날 같은 발톱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날 깊은 어둠으로 물들어 있던 밤하늘은 징수원에 찢어지는 비명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구해낸 흥국은 호랑이의 등을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로 사람과의 접촉이 항상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겪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사람의 왕래가 일절없이 외로웠던 시절이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구나. 나는 이제 너무 지쳐버렸어요.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내 소중한 존재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더는 두고 보기 힘듭니다. 부인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신을 지아비로 둔 여인이니 그저 당신의 뜻을 따를게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셔요. 아내인 선녀의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허락이 떨어졌고 그리하여 천리를 뛰어가는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름 모를 깊은 산중으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흥국과 선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함께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면서 두 번 다시는 서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훗날 그 두 사람이 머물렀던 산채의 마당에는 두 사람이 껴안고서 눈을 감은 모습을 꼭 닮은 바위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